순자 씨, 여기는 상주 자리예요. 뒤로 가세요. 장례식장에서 큰 며느리가 저를 밀어냈을 때 저는 30년 동안 이 집안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박순자 씨 명의로 500억 원이 변호사의 그 한마디에 저를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순자 씨, 여기는 상주 자리예요. 큰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6시간. 아직 눈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장례식장은 벌써 권력 다툼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장례식장에 나와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하나하나 다듬고 조문 답례품을 정리하며 시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모습의 영정사진이 제대로 걸렸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입니다. 시댁의 크고 작은 일은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부터 집안 대청소, 시아버지 병원 모시기까지 모두 제가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작은 며느리는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빠져나갔고 저는 묵묵히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늘도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쯤 큰 며느리 한지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검은 상복을 차려입고 명품 선글라스를 쓴 채 마치 패션쇼에 나온 것처럼 당당하게 입장하더군요. 뒤따라 작은 며느리 오미란 씨도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상주석 앞으로 곧장 걸어가서는 제가 앉으려던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여기는 상주 자리예요. 조문객 응대는 뒤에서 해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순자 씨라고 부르다니. 며느리도 아니고 남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언니, 저는...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작은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아, 순자 씨. 장례식에도 서열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큰댁이 상주 대표고 우리가 그 다음이니까요. 순자 씨는 막내댁이니까 뒤에서 도와주시면 되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열. 그 단어가 목구멍에 걸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 민수는 형님들 옆에 서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도 뭐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소리쳤지만 남편은 그저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영정 바로 앞 상주석에 앉아서 마치 자기가 이 집안의 안주인인 양 조문을 받았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훌륭한 분이셨죠. 저희가 극진히 모셨는데. 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자랑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 막내 며느리분이시죠? 오랜만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분은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셨습니다. 예전에 시아버지 생신 때 뵌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하려는데 큰 며느리가 빠르게 다가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저희 시아버님 친구분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저를 슬쩍 밀어내며 그분을 상주석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큰
큰 며느리는 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조문객들 응대 좀 해주세요. 우리는 아침부터 너무 피곤해서요. 아침부터요? 저는 새벽 4시부터 여기 있었는데.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구석에 앉아서 가방에서 김밥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집에서 새벽에 싸온 김밥이었습니다. 식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그 가난한 집 계집애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친정은 시골 농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농사만 지으셨고 저는 고졸 학력으로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때 회사 다니면서 가끔 그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왔었습니다.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고 싶다고 양가에 말했습니다. 그때 시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반대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그런 집안 여자랑 결혼한다고? 절대 안 돼.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남편이 보여준 유일한 용기였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시댁에서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대할 때마다 무시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주제에 뭘 알아? 역시 배운 게 없으니까 하는 짓이 그 모양이지.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순자 씨, 이것 좀 치워줘요. 순자 씨, 설거지 안 끝났어요? 저는 언제나 씨로 불렸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고용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시아버지만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지만 가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고생이 많구나. 세상은 돈과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넌 좋은 사람이야. 그 말씀이 제가 3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조문객이 줄어들자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빈소 옆 작은 방에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서 꽃을 정리하다가 그만 그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언니, 유언장 공개가 모레래요. 재산 분배 어떻게 될까요?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제일 많이 받겠지. 우리가 장남 가족인데 최소 70%는 우리 몫이야. 큰 며느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순자 씨는요? 순자 씨? 에이, 그 사람한테 뭘 줘? 출신도 변변찮고 배운 것도 없는데 아마 형식적으로 몇 천만 원 정도 주지 않을까? 아버님도 그 정도 상식은 있으실 거야. 두 사람이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화꽃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몇 천만 원이면 다행이라고? 혼잣말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홀로 빈소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형님들은 호텔에 방을 잡았고 남편도 피곤하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갈게. 당신은 괜찮지? 남편이 미안한 듯 물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빈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영정 속 시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그 얼굴.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배운 게 없고 가난한 집 출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면 행주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제가 시댁 부엌을 닦으며 사용한 행주였습니다. 얼룩과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제 인생이에요. 이렇게 달코해져도 끝까지 쓰임 받는 거요. 근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장례 끝나면 남편한테 말해야지. 이제 정말 못 살겠다고 결심이 섰습니다. 더는 이 모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정은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빈소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리고 그 생각은 모레 있을 유언장 공개식에서 완전히 뒤바뀔 운명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장례식장 식당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시면 대접할 음식을 챙기고 과일을 깎고 물컵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쯤 조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회사 관계자들과 친척들이 대거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상주석에 앉아 마치 여왕처럼 조문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한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큰 며느리가 한 조문객에게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은 시아버지 회사의 임원이셨습니다. 고인께서 참 훌륭하신 분이셨죠. 그동안 저희가 정말 극진히 모셨는데 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 막내 며느리분도 계시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 병원 모시는 거 다 막내 댁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그런데 큰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건 오해세요. 저희가 다 같이 했죠. 순자 씨는 원래 가난한 집 출신이라 이런 일에 익숙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순간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조문객 앞에서 대놓고 제 출신을 들먹이다니. 그분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이라 익숙하다고? 혼잣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조문객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큰 원탁에 사람들이 둘러앉았는데 작은 며느리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순자 씨, 우리는 상주 가족 테이블에 앉아야 하니까 순자 씨는 저기 친척 테이블에 앉아요. 친척 테이블이라고 가리킨 곳은 구석진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심지어 먼 친척들도 큰 원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만 따로 떼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막내 며느리인데요. 제가 말하려는데 큰 며느리가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순자 씨, 장례식에도 예의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장남 가족이고 그 다음이 둘째 가족이에요. 순자 씨는 막내니까 당연히 뒤죠. 그것도 모르세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순자 씨 예의를 모르면 배워야죠. 역시 배운 게 없으니까. 작은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구석 테이블로 갔습니다.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도 3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살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조문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조물록을 정리하고 답례품을 나눠주고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다 잠깐 쉬려고 복도 구석에 앉아 있는데 빈소 옆 작은 방에서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언니, 그래도 순자 씨가 일은 잘하네요. 당연하지. 원래 식당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런 꾸준 일은 타고난 거야. 그러게요. 근데 언니, 유언장 공개가 내일 모레잖아요. 순자 씨한테도 뭐 좀 주려나요? 에이, 뭘 줘. 아버님도 그 결혼 처음엔 반대하셨잖아. 형식적으로 몇 천 정도 주면 다행이지. 맞아요. 사실 순자 씨는 운이 좋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30년 동안 먹고 살았으니까. 두 사람이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먹고 살았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을 개처럼 일하면서 살았는데 먹고 산 거라고? 혼잣말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남편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었다며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응, 무슨 일이야? 남편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형수님들이 나를 너무 심하게 대해. 오늘 조문객 앞에서까지 내 출신을 들먹이고 식사 자리에서도 따로 떼어놨어. 이게 맞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다는 말 말고 뭐라도 좀 해줄 수 없어? 형수님들한테 내가 당신 아내라고, 가족이라고 말 좀 해줘. 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형님들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형님들이 워낙 강하잖아. 그럼 나는 30년 동안 이렇게 살란 말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주위를 둘러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쉿, 사람들 다 쳐다봐. 지금은 아버지 장례식이잖아. 일단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례 끝나고? 그럼 그때도 참으라는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저만 빈소에 남았습니다. 형님들은 호텔로 가고 남편도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빈소는 쓸쓸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 낡은 면 행주가 손에 잡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이 행주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버님 병원 모시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근데 저는 뭐예요? 가족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운 게 없는 건 맞아요. 가난한 집 출신인 것도 맞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무시당해야 할 이유예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일 모레 유언장 공개된대요. 형수님들은 제가 몇 천만 원이나 받으면 다행이래요. 운 좋게 이 집안에 시집 와서 30년 동안 먹고 살았다고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먹고 살려고 이 집에 온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왔어요. 근데 이게 사랑의 대가예요? 영정 속 시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행주를 꼭 쥐고 결심했습니다. 장례 끝나면 남편한테 말하자. 이제 헤어지자고. 이 집하고는 인연 끊겠다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존엄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삶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이제 그만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모레 유언장이 공개되면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이자 유언장 공개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장례식장을 정리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어들면서 분위기가 조금 차분해졌지만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아침부터 빈소 옆 작은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지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내일이 유언장 공개일이잖아요. 떨려요.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떨려? 우리가 장남 가족인데 당연히 제일 많이 받겠지. 큰 며느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좀 차갑게 대하신 것 같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아버님은 원래 과묵하신 분이잖아. 걱정 마.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법적으로는 장남이 제일 많이 받는 게 맞대. 다행이다. 그럼 최소 얼마나 받을까요? 회사랑 부동산 다 합치면 최소 1,000억은 되지 않을까? 우리가 70%만 받아도 700억이야. 와, 700억. 두 사람이 낄낄대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장례식장에 있는 거야. 복권 당첨 확인하러 온 거야?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아버지의 전속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40년을 함께한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빈소에 들어와 영정의 절을 올리고 가족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유언장 공개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이 장례식장 2층 회의실입니다. 가족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바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에 뭐가 적혀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내일 공개석상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변호사님이 나가려는데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네.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변호사님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구석진 곳으로 가자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30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놀라실 일이 있을 겁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고인께서 당신을 정말 많이 아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변호사님은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놀라실 일? 그게 무슨 뜻이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남편과 형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서 혼자 먹고 있었는데 형님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내일 유언장 공개되면 우리가 회사 경영권 받는 거 맞지?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인데 장남인 형이 받아야지.
둘째 형님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나는 부동산 쪽을 좀 받고 싶은데. 그래, 그건 상의해서 나누면 되지. 형님들은 벌써부터 재산을 나누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뭘 생각하는 걸까? 남편은 그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지막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빈소를 정리하면서 시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집안하고 인연을 끊어야 할까요? 영정 속 시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저 혼자 병원에서 밤새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자야. 네, 아버님.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학벌로, 출신으로 평가해.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사람의 마음을 봐. 넌 좋은 사람이야. 그때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전쟁 고아였던 거 알지? 네, 들었습니다. 나도 가난했어. 밥 한 끼 먹기 위해 남의 구두를 닦고 쓰레기를 주웠지. 사람들이 나를 똑같이 무시했어. 시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맹세했어. 내가 성공하면 절대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아버님, 순자야,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진심인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님은 나를 알아주셨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또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700억이면 우리 몫이 얼마예요? 반반 나누면 350억씩이지. 남편들 몫까지 합치면.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내일만 기다리면 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왜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놀라실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신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만 빈소에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낡은 행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설령 제가 한 푼도 못 받는다 해도 존엄만큼은 지킬 거예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알아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저를 알아볼 거예요. 저는 행주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 길을 갈 것입니다. 유언장 공개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놀라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일찍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이 장례식 마지막 날이자 발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8시쯤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오늘따라 더 화려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쓴 채 마치 패션쇼에 온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대박 날 줄 알고 저러는 거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님들도 도착했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계약 체결하러 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김철수 변호사님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10시에 2층 회의실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공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구나. 떨린다. 얼마나 받을까?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9시 50분쯤 변호사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자 씨,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네. 저는 놀라서 변호사님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회의실로 올라가고 있었고 복도에는 저와 변호사님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저를 계단 옆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순자 씨, 변호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인께서 평생 모든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다 아셨어요.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순자 씨, 당신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고인을 모신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계산을 했어요. 변호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고인께서 15년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15년 전부터요? 네. 고인께서는 며느리들의 본 모습을 일찌감치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셨죠.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두드렸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유언장은 아마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겁니다. 저도요? 특히 당신을요. 변호사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 씨, 당신은 15년 전부터 이미 변호사님이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 이건 회의실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순자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 고인께서 당신을 진짜 딸처럼 생각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믿으세요. 변호사님은 그 말을 남기고 회의실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짜 딸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게 뭐지?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단을 올라 2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가족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 나 떨려 죽겠어. 우리가 제일 많이 받을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가족들이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형님 가족이 왼쪽에, 둘째 형님 가족이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오른쪽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으려고 했는데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기 뒤쪽 의자에 앉으세요. 큰 며느리가 가리킨 곳은 테이블이 아니라 벽 쪽에 놓인 보조의자였습니다. 또야? 여기서도 따로 떼어놓는 거야?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좋아.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안 받을 거니까. 저기 앉아 있다가 끝나면 나가면 돼. 저는 체념한 듯 벽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확히 10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회의실 문을 닫고 테이블 맨 앞쪽에 섰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방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변호사님을 쳐다봤습니다. 형님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고 장인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혼잣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장인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숙였고 작은 며느리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속 읽었습니다. 첫째, 본인은 평생 가족들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본인은 며느리들의 진실한 모습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본인은 모든 증거를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증거라는 단어에 방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둘째, 큰 며느리 한지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지영은 지난 5년간 본인 회사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총 3,200만 원을 유용했습니다. 뭐라고요? 큰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녀를 무시하고 계속 읽었습니다. 명품 가방 구매 2천만 원, 성형외과 시술비 800만 원, 개인 여행 경비 600만 원, 기타 잡비로 사용한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큰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또한 한지영은 남편과 공모하여 페이퍼 컴퍼니 2개를 설립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총액 1억 5천만 원입니다. 아버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언제... 큰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변호사님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법인 등록 서류, 그리고 당신이 회계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전부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모든 증거를 국세청과 검찰에 제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큰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큰형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대체 무슨... 변호사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님이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셋째, 작은 며느리 오미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은 며느리가 움찔하며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오미란은 지난 3년간
본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총 30번 했습니다. 저는 작은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모든 발언을 녹음하셨습니다. 여기 그 녹취록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녹취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추석날 오미란의 발언입니다. 아버님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23년 설날 오미란의 발언입니다. 아버님, 약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냥 싼 약으로 바꾸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농담으로 2024년 3월 오미란의 발언입니다.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도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둘째 형님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고인께서는 모든 녹음 파일을 증거로 남기셨으며 이 또한 법적 조치의 근거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구나. 혼잣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하지만 변호사님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이 모든 증거는 오늘 오후에 관계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떡해요? 몰라,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변호사님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넷째, 본인의 아들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형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본인은 세 아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들은 아내들의 행동을 방치했습니다. 특히 막내 며느리 순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산을 남깁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남 장민호에게 현금 10억 원, 둘째 아들 장민준에게 현금 10억 원을 상속합니다. 10억? 형님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회사 경영권은 없습니까? 큰형님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회사와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은 아들들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변호사님은 대답하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1,000억이 넘는 재산은 어디 간 거예요? 변호사님이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건 다음 항목에서 밝히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받는 거지? 혼잣말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변호사님의 입이 열렸습니다. 다섯째, 막내 며느리 박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나왔다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에이, 기껏해야 몇 천만 원 정도 받겠지. 작은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식적으로 주는 거겠죠. 변호사님은 그들을 무시하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는 30년간 본인을 진심으로 모신 유일한 며느리입니다.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본인은 순자의 헌신과 희생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모시고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하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순자에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현금 5억 원을 상속합니다. 5억?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억이라니.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5억이요? 순자 씨한테 5억을 준다고요? 말도 안 돼요. 작은 며느리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5억. 혼잣말이 맴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이걸로는 5억은 큰 돈이었지만 30년의 모욕을 씻어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막내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본인의 개인 서재에 있는 모든 책과 물건들을 상속합니다. 책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책은 왜 주시는 거지? 큰 며느리가 코웃음 쳤습니다. 고작 헌책이라니. 어차피 값어치도 없는 것들이겠지. 변호사님은 그 말을 무시하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유언을 마칩니다. 잠깐만요. 큰형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회사는? 부동산은? 나머지 재산은 다 어디 간 겁니까?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둘째 형님도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15년 전부터 비밀리에 IT 벤처 기업에 투자하셨습니다. 벤처 기업? 네. 드림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이 500억 원입니다. 500억?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그 회사 지분은 누가 갖는 겁니까? 큰형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 100%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설마 형님들한테 가는 건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15년 전부터 이미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누구 명의로요? 변호사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순자 씨 명의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드림테크 회사의 지분 100%, 현재 시가 500억 원 상당이 박순자 씨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방안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순자 씨가 500억을 받는다고? 가족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500억? 내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게 다가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순자 씨, 이게 증명 서류입니다. 15년 전부터 당신은 이미 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에는 정말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지분 100%. 이게 진짜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고인께서 1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신 겁니다. 변호사님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인께서 순자 씨에게 남긴 개인 편지입니다. 변호사님이 저에게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순자 씨가 500억을 받는다고? 우리는 겨우 10억씩이고. 사기야. 이건 분명 사기야. 작은 며느리도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 일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가십시오. 법원에 갈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인정 못해. 큰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편지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저쪽 작은 방에서 편지를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가족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귓가가 멍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많이 놀랐을 거야. 아버님, 나는 15년 전부터 준비했단다. 내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순자야, 넌 평생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봤어. 그게 진짜 부자의 눈이란다. 나도 가난한 전쟁 고아였어. 그래서 너의 마음을 알아. 이제 내가 진짜 주인이야. 내 것을 당당히 받아라.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너는 내 진짜 딸이야. 사랑한다, 순자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모든 모욕, 모든 상처,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혼잣말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500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서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저는 작은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너는 내 진짜 딸이야. 그 한 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 동안 가난한 집 계집애 막내댁 순자 씨로 불렸던 제가 이제 500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꿈은 아니지?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드림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박순자.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부터라니. 15년 전이면 제가 47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준비를 하셨을까요? 문득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순자야, 잠깐 서재로 오렴. 저는 시아버지를 따라 서재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책장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 진심이야. 넌 30년 동안. 아니, 그때는 15년이었지. 15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많이 괴롭혔지. 나도 알아. 미안하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자야, 나는 너한테 빚졌어.
그 빚을 갚고 싶어.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는 갚을 거야. 꼭 갚을 거야. 그때 시아버지의 눈빛이 결연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가족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자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큰 며느리는 변호사님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할 것 없습니다. 이미 15년 전에 법적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변호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구석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형님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지켜주지 못했던 남편, 형님들과 형수들 앞에서 언제나 고개만 떨구던 남편. 당신은 몰랐겠지. 나도 방금 알았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당신에게 남긴 개인 서재의 물건들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작은 나무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면 행주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사용하던 그 행주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변호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10년 전에 당신이 사용하던 행주를 하나 보관해 두셨습니다. 왜요? 상자 안을 보세요. 저는 행주 밑을 들춰봤습니다.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진짜 금이다. 시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행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이 행주. 시아버지는 이것을 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헌신을, 제 희생을, 제 진심을 금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헌행주가 금이라니. 웃음이네. 저는 큰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 뭐? 큰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언니라고 부른 게 충격이었나 봅니다. 아니, 이제 언니가 아니네요. 한지영 씨.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저를 순자 씨라고 불렀죠. 이제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한지영 씨, 당신은 법인카드를 유용했고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큰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오미란 씨, 작은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당신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죠. 그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형님들을 봤습니다. 두 분 형님께서는 10억씩 받으셨으니 그걸로 각자 사시면 됩니다. 큰형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 아니 순자야. 우리가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고생한 거 우리도 알아. 제발 좀. 형님. 저는 큰형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막내댁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500억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을 봤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해야 할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회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은행 계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분은 고인께서 추천하신 회계사입니다. 앞으로 재산 관리를 도와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남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당신하고 할 얘기가 있어요. 응, 그래. 집에 가서, 여기서 할게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여보, 형수님들이 저를 무시할 때, 모욕할 때, 당신은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살 거예요. 여보, 그게 무슨,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제 낡은 행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보관하신 행주도 꺼내 들었습니다. 2개의 행주, 30년의 증거. 이제 이 행주는 접을 시간입니다. 저는 행주를 정성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자 씨,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법적으로 다툴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제 의지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35평 아파트.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가 제 집입니다. 제 돈으로 산 집입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드림테크 회사의 경영 보고서, 주주총회 안건, 신규 투자 제안서. 저는 이제 회장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고졸학력에 회사 경영 경험도 없는 제가 500억 회사의 대표라니. 하지만 시아버지가 준비해 두신 전문 경영인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CFO가 말했습니다. 고 회장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투자 결정하는 법, 직원들과 소통하는 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시댁 살림을 꾸려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산 관리, 사람 관리, 위기 대처. 모두 제가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직원들을 출신이나 학벌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진심과 능력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게 시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님이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지영 씨와 오미란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지영 씨는 횡령과 배임으로 징역 3년이 구형되었고, 오미란 씨는 노인 학대 및 모욕죄로 벌금 5천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장민호 씨와 장민준 씨는 공범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큰 며느리. 아니, 한지영 씨는 항소하겠다고 하던데요? 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수가 달콤하냐고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얻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딸아이가 들어왔습니다. 28살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제안 받았어요.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번 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지.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30년 동안 참고 견뎌낸 거.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참고 견딘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사는 게 자랑스러운 거야.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딸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개의 행주가 정성스럽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사용한 행주와 시아버지가 보관하신 행주. 저는 행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얼룩진 행주. 하지만 이제 이 행주는 금입니다. 제 헌신의 증거입니다. 제 진심의 증거입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이혼 서류에 서명할게. 미안해. 행복하게 살아. 저는 문자를 읽고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순자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모욕받던 순간들, 무시당하던 순간들, 혼자 울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난한 집 계집애가 아닙니다. 막내댁도 아닙니다. 순자 씨도 아닙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드림테크의 회장 박순자입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는 여성기업인 협회입니다. 다음 달 강연 요청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강연요? 네, 회장님의 이야기가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준다고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회장님은 30년을 참고 견디다가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행주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행주는 강연에서 보여줄 수 있겠네요. 이것이 진짜 금입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네요. 며칠 후 저는 드림테크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저는 모두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CFO가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좋네요. 직원들 성과급 지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때
학력 제한 없애주세요. 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력이 아니라 능력으로 뽑으세요. 그게 우리 회사 방침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가 고졸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회사 회장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시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제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능력과 진심으로 평가하겠다고. 사진 속 시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회의하고 직원들 만나고 투자 제안 검토했지. 와, 진짜 바쁘시네요. 그래도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빠는 어떻게 지내시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 잘 지낸다더라. 형님들이랑 작은 사업 한다고. 엄마는 아빠 생각 안 나요? 가끔은 나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이혼한 거. 왜요?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존엄.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는 다시 행주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 행주를 액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날 저는 액자 가게에 갔습니다. 이걸 액자에 넣고 싶은데요. 주인이 행주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행주를요? 네, 이게 제게는 금이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인은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액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액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회사 회장실에 걸었습니다. 벽 한가운데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이것이 진짜 금이다. 시아버지의 글씨도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직원들이 액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뭔가요? 제 30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 취급받으며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시댁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던 일, 명절 음식 혼자 준비하던 일, 구석 자리에 앉아 밥 먹던 일. 하지만 이제 그건 과거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평생 처음 마셔보는 와인이었습니다. 쓰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저는 행주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넌 원래 사람이었어, 순자야. 다만 세상이 모를 뿐이었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박순자가 누구인지. 가난한 출신이 아니라 진심으로 헌신한 사람. 학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 순자 씨가 아니라 박순자 회장. 저는 행주를 접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 행주는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액자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제 30년의 증거로, 제 존엄의 상징으로,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